안녕하십니까. 경제학 13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에 나와 있는 화폐, 은행과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뱅크런 봤었죠. 지난 시간에 뱅크런 나와가지고 이제 예금 인출 사태를 봤는데, 이런 사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금융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금융 발전이 이루어지고 한 이런 상황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죠. 더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규제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옵티머스라든가 라임 사태 같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엄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보고, 근데 그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한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관여한 사람들이 또 처벌을 아마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규제나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 보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근데 은행에 대해서도 뭔가 규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뱅크런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은행이 돈을 예금 받은 돈을 대부분 다 대출을 갖다 했는데 대출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해준 그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럼 은행은 빌려준 돈 회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은행도 망하는 거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주로 이제 은행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낮은 그런 부동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거액을 대출해 준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거품이 꺼진 거예요. 버블이 꺼진 겁니다. 버블이 꺼지다 보니까는 뭐예요? 당연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거죠. 회수할 수 없다 보니까 은행이 망한 겁니다. 그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갖다 함으로써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뭔가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은행에 대한 규제. 은행이 너무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은행이 불량자산을 담보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그 규제가 또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보험, 디포짓 인슈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예금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은행에 자금이 없더라도 그 예금한 사람들의 인출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예금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예금 보험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그 기구 이름이 FDIC라고 그래요. FDIC 해가지고 영어로다가 연방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약자보다 이제 FDIC다 GO, 우리 같은 경우는 GO.KR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도 이런 게 있죠. 한국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예금보험공사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해가지고 그래서도 공기업 중에서 금융 공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그 대우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 뽑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입사시험, 채용시험 문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렵게 내달라고 그래요.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아무도 못 풀어도 좋으니까 어렵게 내달라 해가지고 참 문제 내느라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채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이 안 되니까 저한테 채점까지 의뢰한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 채점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쓴 학생들이 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할 이런 그 지원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 이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 몇십 명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원래 채점한 게 한 최종 2차 주관식 시험까지 하면 이제 240명 정도를 채점했는데 그중에 한 30명 정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어요. 어느 기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저한테 출제 의뢰를 갖다 하더라도 어딘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경제학 분야 뽑는 게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명 정도는 붙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19명인데 상당히 뛰어난 이런 인재들. 근데 그만큼 또 대우도 좋죠.
공기업이니까 정년 보장되지요. 또 연봉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 이런 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뭐 거기 출제했던 그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출제를 했는데 거기 이제 내부적으로 또 연구원이 있고 하니까 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출제한 문제를 갖다가 동료 연구원들이 못 푼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동료 연구원들이 출제한 문제를 갖다 자기도 못 푼다. 이 정도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여러 가지를 갖다 공부하시다 보면 또 이런데 예컨대 뭐 금융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결제원, 그다음에 또 예금보험공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꽤 있죠. 실제로 그 경영학과 졸업생들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셔가지고 그런데 입사하셔 보면은 이렇게 힘도 덜 들고 노동의 강도가 약한 거죠. 그러면서도 돈 많이 받고 정년까지 보장받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강의 수강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제도예요. 한국도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걸 담당합니다. 은행에 자금이 없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자들의 예금을 갖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FDIC는 현재 각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 줍니다. 상당히 많이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 예금보험공사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거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금보험공사가 있고 또 몇 년 전에 그 경영학과 졸업생이 들어간 데가 금융결제원이 있는데 들어가서 각각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금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은행에 대한 규제로서 자기자본 요구라는 게 있어요. Capital Requirement, 자기자본 요구입니다. 뭐냐면 은행이 받은 예금의 가치보다 당연히 뭐요? 은행 소유주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은행이 개인이 소유하는 은행은 없죠. 개인이 소유하는 은행은 없지만 자고든 어쨌든 간에 은행의 소유주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에 비해서 예금 가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금보험제도, 좀 전에 봤던 예금보험이 있었죠. 일본에서 봤던 예금보험제도는 인센티브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문제. 그래서 은행은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정부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뭐예요? 기꺼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갖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은 보호해 주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개인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한다.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경제용어로. 이런 걸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모럴 해저드 해가지고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해이. 그런데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불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히 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뭐예요? 불이 나도 보험금을 갖다 받으니까 꺼진 불 다시 봐요? 안 보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그래서 이제 은행의 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은행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에 대한 동기를 갖다 부여해야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자기자본이에요. 은행의 자기자본의 자산 대비 7% 이상 보유할 것을 갖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자본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도 있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여기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글로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BIS라는 게 있습니다. BIS 해가지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하는 은행이에요. 흔히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요. 그 자기자본 비율이 8%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에 대해서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다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유엔 산하에 있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입한 국가들은 다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은행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 국제결제은행 또는 그 BIS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갖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하면 여러 가지 그 지식백과라든가 이런 그 금융 관련 백과사전들이 있죠. 이런 데 나온 기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도 있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위키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붙여놓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쓰레기 같은 블로그니 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도 언급돼 있고,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 용어들만 정리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BIS 이거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이제 은행에 대한 규제로서 필요하죠. 다음에 세 번째, 은행에 대한 규제로서 또 한 가지가 지급준비금을 요구합니다.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예금을 갖다가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1,000만 원 다 대출할 수 있나요?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갖다 받으면 그 예금 중에 일정 비율만큼은 은행 안에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금한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금한 사람의 지불 요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제 은행마다 그럼 최소한도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보유해야 될 최소한도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최소한도의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최소 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법정이라고 그래요. required. 법정 지급준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이 정하고, 자, 모든 민간은행이, 예금은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행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영업한 경험이나 이런 데 비추어가지고 최소 지급준비금 뿐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지급준비금을 갖다 보유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할 때 그걸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교과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실제 지급준비금, 실제 지급준비금은 법정 지급준비금 더하기 초과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좌예금에 대한 최소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했는데, 이건 예금마다 달라요. 지급준비율은 예금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요금을 예금은 뭐예요? 거의 뭐 예금한 사람이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급준비율이 높겠죠. 반면에 근데 정기예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계약기간 이전에는 안 찾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가지고 예금의 종류마다 지급준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 좀 잠깐 볼 텐데,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들어가고, 좀 전에 봤던 BIS도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한 번씩 조금씩 다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당좌예금은 요구불 예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언제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 대한 최소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재할인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한다, 디스카운트예요. 할인은 디스카운트. 근데 디스카운트 한 다음에 또 할인을 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래? 재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재할인.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리디스카운트 이게 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은행이 곤경에 처한 경우 있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은행이 당장 돈줄이 막혔어요.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갖다 해줍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재할인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이 그냥 대출할까요? 뭔가 담보 잡아야죠.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재할인인데,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좀 낮아지겠죠. 원래 할인한다는 말은 어떻게 쓰는 거죠? 현재 가치 구한다는 말이죠. 할인한다는 말, 디스카운트, 현재 가치를 구한다. 왜냐면 근데 뭐 1년 후 나한테 1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보다는 적겠죠, 당연히.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보다 작아져요. 그걸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한다고 하죠. 할인한다는 말은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은행이 고객한테 돈을 갖다 빌려줬어요. 돈을 갖다 빌려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담보를 갖다 잡겠죠. 담보. 근데 이럴 때 보통 많이 언급하는 게, 지금 당좌예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럴 때 담보로 많이 잡는 게 뭐냐면, 담보로 많이 잡는 게 뭡니다. 외상매출금 같은 거 있잖아. 외상매출 채권. 자, 외상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로 잡아요. 근데 국내에는 어떤 제도가 있죠? 어음제도라는 게 있죠. 어음. 근데 어떤 회사가 대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했어요. 납품하면 대기업에서는 곧바로 납품대금을 줍니까? 현금으로? 안 주죠. 내가 근데 10억 원어치의 부품을 갖다 납품했는데 당장 10억 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심한 경우 6개월짜리 어음 이런 걸 발행했습니다. 그 대금은 6개월 후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하도급 맡은 기업은 그럼 6개월 후에 받을 거니까 그동안에는 자금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돈을 빌려야죠. 어떻게 하느냐?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받은 어음 있죠. 어음을 맡기고 돈을 갖다 빌리는 겁니다. 어음을 맡기고. 근데 10억 원짜리 어음이라면 은행에서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은행에서는 예컨대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억 원만 빌려줍니다. 자, 9억 원, 10억 원짜리 어음인데 9억 원만 빌려줘요. 이럴 때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냥 은행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돈을 갖다 내준 겁니다. 근데 은행도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그냥 빌리느냐? 아닙니다. 할인해주고 보유하고 있던 어음이 있죠. 자, 할인해서 돈 빌려주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서 돈을 갖다 빌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중앙은행은 9억 원짜리 어음이다? 그럼 당연히 9억 원 다 내줄까요? 아니죠. 그중에서 한 10%를 공제한 8억 1천만 원만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재할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인은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 할인한다고 하는 것이고, 재할인은 뭐예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재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 용어 아시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 재할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할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때 어음을 재할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갖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재할인 청구라고 그래요.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갖다 하도록 하는 걸 갖다가 재할인 청구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대한 또 규제, 내지는 또 이건 뭐 규제뿐만 아니라 약간 지원도 있죠. 지원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다 전통적으로 있던 것도 있지만 뭐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좀 더 강화된 거예요. 은행에 대한 규제가. 그래서 오늘 경우에도 과거에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죠. 외환위기 때 망할 은행들 많았습니다. 거의 다 모든 은행이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요? 흔히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전부 다 지들만 잘 살려고 아주 그냥 은행원 급여가 사실 하는 일에 비하면 은행원 급여가 너무 높아요. 지금 뭐 신한은행 취업한 학생들한테 그 사인 얼마 그 연봉 얼마 사인했냐 했더니 뭐 하나은행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하나은행에서는 뭐 그때 몇 년 전입니다. 이게 4,800을 썼대요. 고용계약서에 4,800.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신한은행 합격한 친구한테 얘는 더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 받냐 했더니 5,400 받는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5,400씩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은행의 도덕적 해입니다. 지금은 그게. 자,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 세금인데 그걸 투입해가지고 은행을 살려놨더니 뭐요? 지들만 잘 살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국민 등골 빼먹고. 무슨 ATM을 이용하는데 ATM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갖다 300원, 500원씩 뺏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은행에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규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도 해주면서 규제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들어가면 아마 길어야 50세까지 할까 그럴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소수는 뭐 한 60세까지도 하고 또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뭐 은행장 되면은 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한 40 중반이면 나와야 된다. 감안하고서 이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업할 때 은행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은행원 그러면 옛날부터 아주 그냥 뭐 진짜 할 일 없는데 앉아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한 자리일까 할까 뭐 그렇게 봤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원이라면. 근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연봉이 높아지고 하면서 인기가 높아진 건데 오래 근무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놨더니 딴짓한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그런 것들을 갖다 감독하기 위해서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있고 아주 층층이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대책 없어요. 정말 미친 망아니처럼 날뜁니다. 은행들도. 그래서 이러한 은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은행원에 대한 인기는 뭐 최고 높습니다. 당장 들어갔을 때 연봉이 높으니까요. 나중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20년은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권하는 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권하는 것입니다. 거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죠. 또 오래 근무한 만큼 또 이제 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감안해 가지고 좋은 직장 선택해야 됩니다. 놀라운 은행 시스템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금 대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일어났죠.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노던 락 해가지고 2007년 말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스, 스페인도 2012년에 또 일어났었고요. 뱅크런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목을 왜 놀라운 은행 시스템이라고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동시에 또 그만큼 이제 은행 시스템 자체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은행의 통화 창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금이 있게 되면 그 예금을 대출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을 또 예금하고 또 예금받은 은행은 그걸 대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출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제 시중에 통화가 창출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용 창조라고 했죠. 신용 창조해가지고 크레딧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번역할 때 통화 창출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시중에 통화가 공급된다고 하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이런 통화를 갖다가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본원 통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예금 통화가 창출되는데 그 예금 통화를 갖다가 본원 통화를 바탕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파생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하고 파생 통화 두 가지가 창출되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을 통한 파생 통화의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실라스가 침대 밑에 현금으로 가득 찬 구두 상자를 보관하고 있다. 어떻게 현금으로 가득 찬 구두 상자가 어떻게 있을까요? 뭔가 부정한 돈인가? 되게 이런 거 부정한 돈이 많죠.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가득 찬 구두 상자를 보관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그의 현금을 은행에다 맡기려고 합니다. 예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를 예금했다. 거액은 아니네요. 한 $1000를 예금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T계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계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행이 신규 대출을 갖다 하기 전에 최초 영향 나와 있죠. 그랬더니 은행의 자산인데 대출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당좌예금 $1000가 은행에 들어온 거예요. 당좌예금 $1000가 은행에 들어왔다. 은행에 뭡니까? 부채죠 이게. liability, reliability 해가지고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로 당좌예금 $1000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0가 들어오면 여기서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지급 준비 금을 갖다 얼마? 10%로 해갖고 1000원으로 해야죠.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지불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제 지불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지급이라고 해주세요. 지급. 한국은행에서 쓰는 공식 용어가 지급입니다. 지급 준비금 해가지고 10%에 해당하는 $1000가 자산이죠. 대출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이 이걸 가지고 대출을 했어요. 신규 대출을 갖다 했다. 대출을 한 이후의 상황은 어떠냐? 대출을 한 이후의 상황은 $900를 대출한 겁니다. $900를 대출했고 부채는 변화가 없죠. 부채는
당좌예금 1000달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갖다가 900달러 했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마이너스 900이 된 거예요. 지급준비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900. 원래 우리가 지급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보유한 시제금이 있다고 그랬죠. 은행이 보유한 시제금이 지급준비금이고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는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다가 예금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급준비금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900달러가 된 것입니다. 1000달러를 예금한 결과 일단 예금을 했고 예금을 했을 때 상황이고 그 예금한 1000달러를 가지고 그 중에서 900달러를 대출했을 때 T 계정이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비번으로 변화하는 거죠. 신규 대출을 한 이후의 영향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러스의 화폐 중에서 90%를 대출합니다. 대출할 것이고 나머지를 10%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1은행이 퍼스트뱅크가 마야에게 1000달러 중에 900달러를 대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마야에게 대출했는데 마야가 그 돈을 갖다가 N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또 N이 그 돈을 다시 또 예금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단 대출받게 되면 대출받은 돈은 그걸 쓸 때는 뭐예요? 예컨대 수표를 발행해서 씁니다. 수표에다 사인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예금된 돈이 대출되면 그 돈이 다시 또 예금되고 대출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가 사일러스가 현금을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다. 첫 번째였죠.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유통 중인 현금은 결국 1000달러입니다. 은행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 밖에 나와 있는 거니까 1000달러가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좌예금은 제로고 화폐 공급이 1000달러예요. 이 화폐 공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일러스가 현금을 갖다가 일가은행에 예금했다. 일가은행을 갖다 지금 제1은행이라고 해놨는데 제1은행 해가지고 일가은행에 예금했다. 일가은행은 그 돈 중에서 900달러를 마야에게 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했으니까 대출한 돈이 또 시중에 나갔죠. 시중에 나갔으니까 900달러가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야는 이를 갖다가 N에게 상품을 갖다 구입한 다음에 구입대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구입대금으로 지불했으니까 당좌예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좌예금은 은행에 예금했죠. 예금했으니까 당좌예금 10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000달러 대출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한 돈이 당좌예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럼 이제 900달러가 또 다시 대출됐으니까는 시중에 나간 거 아니에요. 화폐 공급은 1000달러 더하기 900달러 두 개 더해가지고 1900달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제 900달러를 대출받은 N이 900달러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이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제 1 퍼스트뱅크고 두 번째 세컨뱅크에다가 예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컨뱅크는 그 돈을 갖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810달러를 다른 차입자에게 대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은 1000달러에다가 요 900달러 더해가지고 당좌예금은 1900달러가 됐고 이 중에서 이제 900달러 중에 90%에 해당하는 810달러가 다시 또 유통되고 있죠. 그럼 결국 화폐 공급은 세 개 다 더한 거죠. 1000달러, 900달러, 810달러 다 더해가지고 화폐 공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1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은행 조직 내에서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예금은 1000달러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화폐 공급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1000달러 더하기 1900달러, 1000달러에다가 900달러 더해가지고 1900달러,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뭐요? 810달러가 더해져가지고 2710달러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화폐 공급 이걸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걸 다 더했을 때 이것이 1000달러에 비해서 몇 배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몇 배, 배수를 따지는 겁니다. 배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배수는 뭐라고 했죠? 승수라고 했죠. 멀티플라이어.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용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초과 지급준비금 해가지고 우리가 법정 지급준비금 또는 최소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이 정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경우에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그동안에 영업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초과 지급준비금을 좀 더 보유한다고 그랬죠. 필요 지급준비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보유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자, 필요 지급준비금을 초과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하는 게 바로 초과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모형에서는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자,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고 법정 지급준비금만큼만 보유한다. 자, 요 필요 지급준비금. 자, 용어 주의해 주세요. 자, 필요 지급준비금이 최소 지급준비금 또는 법정 지급준비금이에요. 영어로는 required라고 합니다. required reserve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는 최소 또는 필요 또는 법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초과 지급준비금이에요. 이건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갑자기 $1000가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초과된 부분이 된 거죠, 사실은. 그 $1000 이걸 그대로 대출하는 겁니다. 고스란히 대출하고 그거 이외에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돈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전액을 대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를 대출해 가지고 예금이 늘어나는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처음엔 $1000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입니까? 두 번째는 $900가 더해집니다. $900는 어떻게 구해진 거죠? $1000 곱하기 1-10%죠. 자, 지급 준비율이 10%인데 여기서 RR이 바로 required reserve의 약자예요. required reserve. 그래서 필요 지급 준비금의 약자 해가지고 필요 지급 준비율을 RR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얼마예요? $900죠. 자, 세 번째. 자, $1000 곱하기 1-RR의 제곱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얼마예요? $810입니다. $810.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 따져본다면 $1000 곱하기 1-RR의 3승이 되는 것이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자,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 하면 얼마죠? 1 등비분의 초항이죠. 1 등비분의 초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1000가 초항이고 1 등비는 얼마예요? 등비가 여기다 얼마 곱한 거예요? 1-RR 곱하기 1-RR 곱하기 1-RR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다 해서 합치면 얼마가 돼요? 1-R 자, 일단 자, 1- 그 다음에 등비예요. 등비가 뭐예요? 1-RR이죠. 뭐 잘 써지진 않지만 써겠습니다. 1- 또 자, 등비가 얼마? 1-RR입니다. RR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초항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뭘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 빠지죠. 마이너스 RR이죠. 그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RR분의 $1000예요. 그러니까 자, 최초에 들어온 예금 나누기 지급준비율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은행 조직 내에서 창출한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조직 내에서 창출한 예금인데 엄밀하게는 뭐예요? 처음에 들어온 $1000는 은행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파생통화의 크기, 은행 조직에서 창출된 파생통화의 크기를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R분의 $1000 빼기 $1000 해야 되는 거죠. RR분의 $1000 빼기 $1000 해야만 이것이 은행 조직이 순수하게 창출한 파생통화의 크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시간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자, 예금액의 증가분입니다. 예금액이 증가한 걸 다 더하니까 RR분의 $1000. 그렇지만 그 중에서 최초에 들어온 $1000는 은행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걸 빼주는 겁니다. 빼주게 되면 RR분의 $1000 빼기 $1000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은행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생 통화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파생 통화의 크기는 RR분의 $1000 빼기 $1000. 이게 바로 파생 통화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죠.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걸 언제 배웠느냐 하면 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안 배웠나요? 요새는 뭐 경제나 이런 것들도 선택 과목이니까 뭐 안 배우실 가능성도 꽤 크지만 그 정도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금액의 합계는 RR분의 $1000, 그 중에서 은행 조직이 창출한 파생통화의 크기는 RR분의 $1000 빼기 $1000. 자, 그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조건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복잡해지는 건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원 통화, 원래 시중에 통화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원 통화가 있고 파생 통화가 있다고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파생 통화의 크기가 R분의 1000달러 마이너스 1000달러가 파생 통화예요. 가지고 이제 전체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해서 마니터리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에다가 은행 지급 준비금을 합친 것입니다. 이걸 본원 통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급 준비금 더하기 유통 중인 현금인데 이 유통 중인 현금에다가 은행 예금을 더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 화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화폐 공급은 은행 예금에다가 유통 중인 현금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원 통화하고 화폐 공급의 관계를 갖다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왜냐하면 이 나오는 그 크루그만 교과서에 나오는 예가 바로 주로 미국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죠. 그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같은 파트를 갖다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금융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학의 커리큘럼에 뭐 금융시장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파생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 공부하시는데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꼭 알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놓고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고 또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가지고 그 부분을 꼭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승수가 늦게 떴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통화 승수죠. 자, 처음에 들어온 게 1000달러인데 그걸 통화로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예금의 합계가 몇 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수 개념을 갖다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 해가지고 실제로 통화 공급이 결정되는 거 가지고는 훨씬 더 복잡해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대출받았잖아요. 900달러 대출받았을 때 대출받은 900달러를 갖다가 고스란히 또 예금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900달러 대출받게 되면 현금도 필요하잖아요. 현금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갖다 보유해야죠. 가지고 아까 봤던 가장 단순한 모형이지만 거기다가 예컨대 대출받은 돈의 C의 비율만큼을 갖다가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가정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 모형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은행 예금의 지급준 비율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갖다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걸 또 가정에다가 추가합니다. 그럼 개인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일정한 비율만큼 현금을 갖다 보유하고 나머지만 예금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좀 완화시키게 되면 통화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은행 예금의 지급 준비율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현금 보유 비율 이것도 통화 공급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형은 약간 복잡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승수 크기도 달라지고 모형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형은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통화 승수입니다. Money Multiplier 해가지고 통화 승수. 이 뭐냐면 본원 통화 대비 통화 공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라고 했지만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는 배수죠. 비율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승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멀티플라이어니까 배수 얘기하는 겁니다. 몇 배냐 하는 거죠. 배수. 자, 비율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배수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시기에 M1이라고 할 때는 뭐죠? 현금 통화와 요금 예금을 더한 건데 현금 통화와 요금 예금을 더한 M1의 통화 승수는 1.5 내지 3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1.5 내지 3 사이에 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뭐예요?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급준 비율분의 1 아니에요. 지급준 비율분의 1이니까는 뭐예요? RR분의 1000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온 돈이 $1000니까 앞에다가 1000을 빼면 RR분의 1 아닙니까? RR분의 1이라고 하면 분명히 0.1분의 1이고 따서 배수가 1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이 돼야 되는 건데 왜 10이 아니라 통화승수가 1.5 내지 3.0 사이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대출받은 돈 전액을 예금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대출받은 돈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잖아요. 그만큼 예금이 줄어들 것이고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승수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계산한 바에 따르면 통화승수가 10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시기 미국의 통화승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일부를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게 되면 승수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화의 승수배 감소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아까 이제 사일러스가 침대 밑에서 현금을 꺼내가지고 은행 시스템에 예금한 거죠. 주입이라는 말은 인젝션. 은행 시스템에 예금했을 때 이걸 주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화금이 증가했죠. 통화금이 증가했는데 반대 과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만큼 통화 승수가 감소하는 거죠. 승수배만큼 통화가 감소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금이 아니라 오히려 예금한 돈을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보유한다 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가 있었던 1929년 33년 사이에 그 변화율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중인 현금, 당좌예금, M1 따져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9년하고 33년 보니까 자, 유통 중인 현금은 증가했죠.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금은 감소했죠. 다 두 군데 다. 그래서 현금만 증가했고 당좌예금이나 M1은 모두 감소했죠. 그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 못 믿겠다. 파산할지도 모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금한 돈을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통화는 감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중앙은행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연방준비제도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 해가지고 자, 미국에서는 보통 피더럴 리저브라고 그래요.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원래 어떤 이제 피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해요. 피더럴 리저브 보드 해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게 바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체 은행 시스템을 갖다가 감독 규제하고 그 다음에 또 본원 통화를 통제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러왔던 게 연방준비제도니까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연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여기서도 연준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이라고 쓰고 있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연준이라고 안 씁니다. 연준이라고 안 쓰고 그냥 글자로 자, 미국 신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미국 신문에서는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갖다가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보도하면서 약자로 뭐라고 쓰느냐? 페드라고 씁니다. 미국에서는 페드라고 써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보게 되면 페드라고 나옵니다. 그 페드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마땅한 번역어가 그렇다고 해서 또 페드라고 쓰기도 그렇고 국내 신문에서 보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 지금 유명한 그 제닛 옐런 15대 연준 의장 중앙은행 총재예요. 2013년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제닛 옐런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제닛 옐런. 자, 이 제닛 옐런의 남편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잘랐어요.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원래 임기가 끝나도 대부분은 임기를 연장하는 게 보통인데
제닛 옐런의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바꾼 겁니다. 현재 16대 페드 의장은 누구냐?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롬 파월 해가지고 2018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일단 임명된 후에는 뭐예요?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금융이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 예속돼 있었어요. 정부에 예속돼 있었지만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이어받은 만들어 놓은 학자가 누구냐면 그 조순 교수라고 해가지고 근대경제학을 국내에 소개하다시피 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조순 교수 이름으로 경제학 원론책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공동 저자가 4명이 나옵니다. 뭐 조순 교수가 책을 개정판을 내겠습니까?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순 교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가 정운찬 교수가 있는데 정운찬 교수는 지금 야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KBO인가요? 야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그 서울대 교수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하대에 와서 인하대 교수 야구팀하고 야구 경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정운찬 교수예요. 근데 이제 정운찬 교수도 뭐 서울대 총장하고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이제 바쁘니까 그 제자인 전성인 교수, 그 다음에 김영식 교수가 지금은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 조순 교수가 한국은행 총재를 갖다 할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아주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통화를 갖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자, 페드에 대해서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해가지고 미국의 12군데 각 지역을 관할하는 12군데 요건 피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12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뭐 동부 지역은 워낙 옛날부터 인구 밀도가 높은 데라 뭐 보스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필라델피아 있고 다 있죠. 리치몬드라든가 클리브랜드 다 있으면 동부 지역은. 근데 이쪽 서부 지역은 나중에 개척된 곳이기 때문에 땅덩어리 넓은데 인구 밀도는 좀 낮은 편이죠. 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FRB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텍사스 이쪽에서 이제 댈러스를 갖다 관할하는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고 중부지방은 캔사스시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미니애폴리스가 이제 중북부를 갖다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2개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고 이걸 이제 총 관할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게 바로 피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피더럴 리저브 보드 해가지고 이걸 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페드 의장이 바로 현재는 파월이고요. 이렇게 해갖고 연방준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일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더더구나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갖다 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18장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슬라이드가 그 뒤에 거 바로 덧붙이기에는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라가지고 보고 어쩌면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 남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부분 하나로 쪼개가지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하고 그 뒤에 20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3주차에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